한 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발표된 성과급 금액은 2억 원. 세금 떼고 실수령액은 1억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꿈인지 현실인지 수많은 축하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탁에 차려진 음식들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회사와는 정반대의 분위기가 느껴졌죠. 시어머니께서 은행 어플이 열려있는 남편의 스마트폰을 제 앞으로 들이밀면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1억은 우리한테 가져와라. 그게 다 우리 집에서 맞벌이 허락해준 덕분 아니냐?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지 무슨 말이 따로 있니? 네 도련님도 좀 살려야 될 거 아니니?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안 됩니다, 어머니. 저희도 계획이 있어요. 시집와서 편하게 일만 했으면서 너는 왜 이렇게 의리가 없니? 이럴 때 가족 못 도와주면 그게 가족이냐? 시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태호 씨는 소파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소름 끼치게 익숙한 동조의 표현이었죠. 우리 아들 집에서 밥 벌어먹고 살면 염치라도 좀 있어야 말이지.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어떤 결심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우리 아들 집. 이 집이 진짜 누구 집인지, 그들이 누구 집에서 밥을 벌어먹고 살고 있었는지 그들에게 똑바로 알려줘야 할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원입니다. 38살이고요. 경기도 이천에 있는 반도체 회사에서 생산기술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정말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 아직 거실에서 하루가 시작됐거든요. 겨울 끝자락이라 창밖은 여전히 캄캄했어요. 슬리퍼를 끌며 부엌으로 가서 정수기 물을 마시고 찬바닥에 발을 대고 서 있으면 정신이 또렷해지죠. 씻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도시락 싸기였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 어제 남은 반찬들을 꺼내고 밥을 짓고 계란말이 하나 만들어서 남편 태호 씨와 6살 주호 도시락까지 챙기다 보면 벌써 6시가 다 되어 가죠. 주호 깨워서 아침 먹이는 것도 일이에요. 주호야, 일어나야지. 어린이집 가야지? 졸려요. 얼른 일어나서 밥 먹고 가자. 아이 재우고 깨우고 옷 입히고 가방 챙기고 그 사이사이 태호 씨 아침상까지 차려놓으면 시간이 금세 흘러가요. 아이 데려다 주세요. 저는 먼저 갈게요. 그 한마디 남기고 집을 나서면서 손목시계를 보면 대개 7시 조금 못 돼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로 얼굴 한번 확인하고 아파트 단지 정문으로 나가면 회사 통근버스가 이미 와 있어요. 수원에서 이천까지는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새벽 7시 버스에는 저처럼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만 앉아 있어요. 모두 조용하죠. 스마트폰 보거나 눈 감고 있거나 창밖 풍경 바라보거나 그래요. 저도 창밖을 많이 봤어요.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 화물차들, 새벽 배송을 나가는 택배차들, 점점 밝아지는 하늘 색깔들을 보면서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생각하곤 했어요. 저희 회사는 이천에서도 큰 회사예요. 정문을 지나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고 사원증을 찍고 들어가면 이미 8시 30분이에요. 생산기술팀 사무실로 올라가서 컴퓨터를 켜고 어젯밤에 들어온 메일들을 확인하는 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죠. 저는 생산기술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데 라인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자리거든요. 여자로서는 드물게 이런 자리에 올라왔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어깨도 무겁고 스트레스도 많았어요. 특히 그해 겨울에는 수율 문제가 계속 발생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수율이라는 건 제품이 제대로 나오는 비율을 말하는 건데 이게 떨어지면 회사 전체가 난리가 나거든요. 팀장님, 3번 라인 또 불량 터졌습니다. 지금 몇 시간째예요? 5시간째입니다. 원인을 찾고 있는데 그런 보고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곧바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현장으로 뛰어가죠. 크릴룸 안은 항상 하얗고 깨끗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정말 치열해요. 엔지니어들과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찾아내야 하고 생산 라인 매니저들과 조율도 해야 하고 그 사이사이 임원들한테 보고도 올려야 하고요. 점심시간도 제대로 못 가질 때가 많았어요. 김밥 하나 사무실에서 급하게 먹고 다시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오후에는 품질관리팀과 협업회의가 있고 저녁에는 다음날 생산 계획을 검토해야 하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죠.
퇴근 시간이 6시인데 제대로 6시에 나간 적이 며칠이나 될까 싶어요. 그런 날이면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10시, 11시가 되기 일쑤였어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벌써 온 세상이 조용해진 느낌이에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실 불은 꺼져 있고 주호는 벌써 잠들어 있고 태호 씨만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있죠. 음량을 작게 해놓고 드라마나 뉴스를 보는 거예요. 고생했어요. 밥은 먹었어요? 네. 회사 구내식당에서 먹었어요. 주호는 잘 잤어요? 네. 8시쯤 잠들었어요. 오늘 어린이집에서 그림 그린 거 냉장고에 붙여뒀어요. 그런 인사를 주고받고 나면 저는 곧바로 아이 방에 들어가서 주호 이불 한번 덮어주고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 또 새벽에 일어나야 하니까요. 그런데 정말 가끔씩 시어머니께서 예고 없이 찾아오실 때가 있었어요. 박옥순 어머니세요. 올해 67이신데 시골에서 5일장 옷가게를 하시다가 몇 년 전에 그만두셨거든요. 어머니가 오시는 날이면 집 안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부터 다르거든요. 신발 벗는 소리도 좀 거칠고 발걸음도 무겁고요. 냉장고 문을 열어보시고 반찬통들을 하나씩 들여다보시고 화장실까지 살펴보시고 아이 방도 들어가 보시죠. 그러면서 혀를 차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집은 여자가 지키는 법인데 이렇게 정신없이 살면 어떡해. 네, 어머니. 요즘 회사 일이 좀 바빠서. 회사 일이 바쁘다고 집안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되지. 주호도 엄마가 늘 없으니까 어쩌나. 애가 엄마 손맛을 모르고 자라면 안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네, 앞으로 더 신경 쓸게요 라고 대답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더 속상한 건 태호 씨 태도였어요. 평소에는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 당신이 없었으면 이 집도 없었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어머니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태호야, 너는 왜 며느리한테 휘둘리고 사냐? 남자가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네, 어머니. 돈을 벌어온다고 해서 여자가 집안을 무시하면 안 되지. 시집와서 남편 뒷바라지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럴 때마다 태우 씨는 말이 없어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네 하고 고개만 끄덕이죠. 저는 그 모습이 정말 답답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집은 우리 아들 집이야. 며느리가 번 돈으로 산 집이라고 해도 아들하고 결혼해서 사는 집은 우리 집인 거지.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서늘한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집은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제 이름으로 사둔 집이거든요. 29살 때 대출 받아서 산 거예요. 지금도 매달 대출금이 제 통장에서 나가고 있고요. 하지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나빠질까 봐서요. 그런 날이면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파트 단지 가로등 불빛들이 반짝이고 멀리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그런 평범한 밤의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죠.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지. 대출도 줄어들고 주호도 크면 좀 나아지겠지. 어머니도 나이 드시면서 생각이 달라지실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 버텼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작은 서운함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될 줄은요. 퇴근길 버스 안에서 창밖 불빛들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그래도 난 잘 버티고 있어. 이 정도면 괜찮아.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 모든 게 바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로부터 석 달쯤 지난 봄이었어요. 사무실 창밖으로 개나리가 피고 점심시간에 공장 뒤편을 걸으면 따스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동안 고생스럽게 해결해 온 수율 문제들이 드디어 안정화되면서 회사 분위기도 한결 밝아졌죠. 그런 어느 금요일 오후였어요. 갑자기 전체 팀장급 이상 긴급회의가 소집됐거든요. 이런 회의는 보통 좋지 않은 소식일 때가 많아서 회의실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상무님, 전무님까지 와 계시고 다들 표정이 밝은 거예요. 제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상무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올 분기 실적이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생산기술팀에서 해결한 수율 개선 작업 덕분에 회사 전체 수익이 크게 늘었어요. 그 순간 제 쪽을 보시면서 미소를 짓는 거예요.
뭔가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지원 팀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성과급 금액이 발표됐어요. 2억 원이었어요. 세금 떼고 실수령액이 1억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그 순간에는 실감이 안 났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다가 주변에서 박수를 쳐주시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죠.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드리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그 숫자가 맴돌았어요. 2억 원, 1억 5천만 원.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책상에 앉았는데도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동료들이 축하한다고 커피 한 잔 사달라고 농담도 하고 저녁에 회식하자고도 하고 그랬지만 저는 그냥 얼떨떨했어요.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계산기를 꺼냈어요. 남은 대출금이 8천만 원 정도였는데 이번 성과급으로 다 갚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매달 200만 원씩 나가던 대출이자가 없어지는 거죠. 그 돈으로 주호 학원비도 보낼 수 있고 부모님께도 용돈 좀 드릴 수 있고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태호 씨가 일찍 와 있더라고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리모컨을 끄고 일어서는 거예요. 일찍 왔네요.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었어요? 표정이 좋아 보이는데. 그래서 성과급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태호 씨도 정말 기뻐했어요. 정말요? 2억 원이요? 와, 대단하네요. 역시 우리 팀장님. 그런데 잠깐 후에 표정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미묘하게 어색한 웃음을 짓더니 고개를 돌려서 창밖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당신이 번 거니까 당신 마음대로 써요. 아이 교육비도 늘리고 부모님께도 좀 드리고 그러세요. 그렇게 말은 하는데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뭔가 복잡한 기분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날 밤에 주호를 재우고 나서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지원이에요. 지원아.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전화하는 걸 보니 무슨 일 있나?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성과급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어머니도 전화를 바꿔 받으시더니 목소리가 떨리는 거예요. 우리 딸 정말 대단하네.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네, 어머니. 이제 조금 숨이 트일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정말 오랫동안 버텨온 시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밤늦게 들어와서 아이 재우고 주말에도 회사 일 때문에 나가고 그랬던 날들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주호 방에 들어갔어요. 아이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키워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벽지도 새로 바꿔주고 책장도 더 큰 걸로 사주고 그런 상상을 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말이었어요. 토요일 오후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상가 카페에서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 앉아 있는 걸 봤어요. 그냥 지나가려다가 제 이름이 들려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한지원 씨 남편 말야, 참 착해 보이던데. 아내가 저렇게 바쁘게 일해도 불평 한마디 안 하고. 맞아. 요즘 남편들 중에 저런 사람 드물어. 아내가 더 많이 번다고 삐지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시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시다던데. 며느리가 일한다고 안 좋아하신다고 하던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사정을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집에 들어와서 장 본 걸 정리하고 있는데 태호 씨가 다가왔어요. 장 보느라 고생했어요. 그런데 오늘 엄마한테서 연락 왔어요. 어머니요? 무슨 일이세요? 별일은 아니고 요즘 반도체가 돈을 잘 번다더라 하시면서 우리 집 사정이 어떤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뭔가 불길한 기분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실 리가 없거든요. 분명히 뭔가 생각이 있으셔서 그러는 거죠.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냥 잘 지낸다고만 했어요. 성과급 얘기는 안 했고요. 태호 씨가 그렇게 말하는데 표정이 좀 어색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에 주호와 함께 퍼즐을 맞추면서 저는 계속 그 일이 신경 쓰였어요. 시어머니가 왜 갑자기 우리 집 사정을 물어보셨을까? 태호 씨 표정은 왜 그렇게 어색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엄마, 이 조각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응. 아, 여기 보면 파란색 하늘 부분이 있지. 거기 넣으면 돼. 아이와 대화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한 기분이 계속 있었어요. 이유를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월요일에 출근해서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면서 성과급 얘기가 나왔어요. 지원 씨는 성과급으로 뭐 할 거예요? 우선 대출부터 갚으려고요. 그럼 매달 나가는 이자가 줄어들잖아요. 현명한 선택이네요. 집값도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불안감이 있었어요. 이런 좋은 일이 생겼는데도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될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며칠 후에 벌어질 일들을 알았다면 그날 밤 잠자리에서 이제 좀 나아지겠다 하고 중얼거리지 않았을 텐데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저는 여전히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대출 갚고 아이 교육비 늘리고 부모님께도 용돈 드리고 그런 계획들을 세우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계속 속삭이고 있었어요. 너무 일찍 좋아하지 마라.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 목소리가 맞았다는 걸 저는 곧 깨닫게 될 거였어요. 그 다음 주말이었어요. 성과급이 통장에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토요일이었죠. 아침부터 태호 씨가 괜히 부산하게 집 안을 정리하더라고요. 청소기 돌리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러면서 중간중간 시계를 보는 거예요. 오늘 누구 와요? 엄마가 오신대요. 그리고 태성이도 같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태성이는 태호 씨 동생이에요. 올해 35인데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이것저것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계속 실패만 반복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했던 게 온라인 쇼핑몰이었는데 그것도 몇 달 만에 접었다고 하더라고요. 오후 4시쯤 되니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큰 보따리를 2개나 들고 서 계시더라고요. 뒤에 태성이가 서 있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태성 씨도 오셨네요. 그래, 오랜만이다. 밥은 먹었냐? 시어머니는 들고 온 보따리를 부엌 싱크대에 내려놓더니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김치, 나물, 젓갈, 심지어 고등어까지 가져오셨더라고요. 오늘 저녁 같이 먹으려고 준비해 왔다. 너는 맨날 바빠서 제대로 된 반찬도 못 해먹고 살 것 같아서 말이야. 그러면서 냉장고를 열어서 안을 들여다보시고 찬장도 여기저기 열어보시고 그러셨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좀 불편했지만 애써 웃으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어요. 태성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어요. 예전부터 저한테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냥 안녕하세요 정도만 하고 끝이에요. 시어머니가 음식을 다 차려놓고 저녁때가 되어서 식탁에 모여 앉았어요. 주호도 불러서 같이 앉혔고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가족 식사 같았어요. 주호야, 할머니가 해온 김치 먹어볼래? 네, 할머니.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엄마가 맨날 바빠서 집에서 해주는 밥을 못 먹잖아. 그런 말을 하실 때마다 가슴이 찔렸어요. 저도 주호한테 더 많이 해주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즈음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표정을 바꾸시더라고요. 좀 진지해지면서 태성이를 쳐다보는 거예요. 태성아, 가방에서 그거 꺼내라. 태성이가 가방을 뒤져서 뭔가 종이를 꺼냈어요. 보니까 창업 관련 서류더라고요. 치킨집 창업 계획서였어요. 지원아, 이것 좀 봐라. 시어머니가 그 서류를 제 앞으로 밀어주시더라고요. 받아서 보니까 꽤 자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상호명도 정해져 있고 위치도 정해져 있고 필요한 자금까지 다 계산되어 있더라고요. 태성이가 드디어 제대로 된 사업을 하려고 한다. 치킨집 말이야. 아, 그래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태성이가 그동안 몇 번이나 사업을 시작했다가 포기했는지 아니까요. 그냥 형식적으로 대답만 했죠. 그런데 태성이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형수, 이번에는 정말 자신 있어요. 위치도 좋고 유동인구도 많고. 근데 문제가 자금이에요. 권리금하고 인테리어비까지 하면 1억 정도 필요해요. 1억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뭐 저랑 상관이 있나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에서 맞벌이 허락해줬으니까 이번 성과급에서 1억은 우리 집으로 가져와라.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잘못 들은 건지 아니면 시어머니가 잘못 말씀하신 건지.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그대로 말이다. 네가 회사 다니는 것도 우리가 허락해줘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럴 때 가족 못 도와주면 그게 정이냐.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어머니, 성과급은 제가 회사에서 성과를 낸 대가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대출금 갚을 돈이 필요하고 주호 교육비도.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말을 끊으시더라고요. 대출이야 천천히 갚으면 되는 거고 애 교육비야 얼마나 든다고. 아들 동생 좀 살려야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했잖아. 태성이도 거들어서 말했어요. 형수, 저 정말 이번에는 성공할 자신 있어요. 1억만 빌려주시면 1년 안에 갚을게요. 빌려주다니요. 돌려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러웠어요. 지금까지 태성이가 빌려간 돈 중에 돌려준 게 얼마나 되는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안 됩니다. 저희도 계획이 있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니까 식탁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시어머니 표정이 확 굳어지시더라고요. 시집와서 편하게 일만 했으면서 이럴 때 가족 못 도와주면 그게 정이냐. 네가 이 집에서 사는 것도 다 우리 덕분 아니냐.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어요. 이 집은 제가 사신 이름으로 산 집인데 왜 자꾸 시댁집 취급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머니, 이 집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산 집이고요. 그렇게 말하자마자 시어머니 얼굴이 확 달라졌어요. 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 집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예의 아니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예의라니요.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산 집인데 왜 남의 집이 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제 성과급을 왜 시댁에서 가져가야 하는 건가요? 그때 주호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른들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게 무서웠나 봐요. 태호 씨가 얼른 주호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나올 거냐? 고작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리겠다는 거야? 버린다는 게 아니라 저희도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태성이도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형수는 정말 너무해요. 제가 언제 돈 안 갚겠다고 했어요? 1년 안에 갚을 거라고 했잖아요. 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일어서서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태호야, 네가 뭐라고 안 하냐? 며느리가 저렇게 나와도 가만히 있을 거야? 태호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주호 방에서 나와서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고개를 숙이고만 있더라고요. 설거지를 하면서 손이 덜덜 떨렸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데 무엇보다 외로웠어요. 이 상황에서 저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어머니와 태성이는 1시간 정도 더 앉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가시면서도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에휴, 요즘 며느리들 참 버릇없어졌어. 시집와서 저런 식으로 나와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집 안이 조용해졌어요. 태호 씨는 여전히 거실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저 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이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리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시어머니는 포기하실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방법을 찾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예감은 며칠 후에 현실이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태호 씨가 달라졌어요. 집에 들어와도 인사를 제대로 안 하고 저녁을 먹을 때도 말이 없었어요. 텔레비전만 보거나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제가 말을 걸어도 응, 그래 정도로만 대답했어요. 며칠 동안 그런 식으로 지내니까 집 안 분위기가 정말 어색했어요. 주호도 눈치를 채는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아이는 어른들 눈치를 제일 잘 보거든요. 목요일 밤이었어요.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태호 씨는 거실에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텔레비전 소리도 안 들리고 뭔가 통화하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11시쯤 되니까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어요. 안방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였어요. 태호 씨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는데 갑자기 스피커폰으로 바뀌는 거예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귀를 기울였어요. 태호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네, 어머니. 집에 있어요. 지원이는? 자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어머니 목소리 톤이 확 달라졌어요. 낮게 깔리면서 뭔가 다그치는 듯한 목소리로 변했어요. 네가 남자면 결단을 해라. 1억 내놓으라니까 왜 며느리 눈치를 보냐.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에서 완전히 깨어났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런데 지원이가 워낙 반대하면 어쩔 거냐? 네가 가장이잖아. 가장이 결정하는 건데 왜 아내 허락을 받아야 하냐? 태호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방문 쪽으로 조용히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거실이 보였는데 태호 씨가 소파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태호야, 대답 안 할 거냐? 아니에요, 엄마. 생각 중이에요. 뭘 생각해? 간단한 일인데 태성이 이번에 망하면 정말 어떻게 할 거냐? 마흔까지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되고 결혼도 못하고 있는데. 시어머니 목소리에 애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막내 아들에 대한 걱정이 진심으로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제 돈을 함부로 쓰자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말이야, 맞벌이도 우리 집에서 허락해 준 거 아니냐. 그러면 번 돈도 우리 집 돈이지, 며느리 혼자 돈인 줄 아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번 돈이 우리 집 돈이라니요. 제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번 돈인데 언제부터 시댁 돈이 된 건가요? 엄마, 그래도가 어디 있냐? 네가 남자야, 안 남자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화가 난 것 같았어요. 태호 씨가 깊게 한숨을 쉬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알았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1억은 어떻게든 보낼게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태호 씨가 그런 말을 한 건지 의심스러웠어요. 그래, 역시 우리 아들이야. 맞벌이도 우리 집에서 허락해 준 거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 태호 씨가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온몸이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죠. 그 말까지 하는 걸 듣고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아서 손을 떨고 있었어요. 화가 나는 것보다는 허탈했어요. 내 돈이 언제부터 우리 집 돈이 되었을까요? 내가 번 돈을 내 허락 없이 쓰겠다는 게 어떻게 당연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한참 후에 태호 씨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어요. 그런데 잠이 올 리가 없었죠. 새벽까지 뒤척이면서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태호 씨는 평소보다 일찍 나갔어요. 출근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나가더라고요. 저도 회사에 갔는데 하루 종일 일에 집중이 안 됐어요. 오후에 잠깐 시간이 날 때 은행 앱으로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어제까지 있던 돈에서 3천만 원이 빠져나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어요. 다시 확인해봐도 3천만 원이 없어져 있었어요. 이체 내역을 보니까 어젯밤 12시에 이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받는 사람은 박옥순, 시어머니였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 허락도 받지 않고, 아니 저도 모르게 제 돈을 이체한 거였어요. 어떻게 이체를 했는지 생각해보니 태호 씨가 제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 은행 일 때문에 알려준 적이 있거든요. 사무실 화장실로 들어가서 태호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3천만 원 왜 보냈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 그거. 일단 조금만 보내고 나머지는 당신 계획대로 하자고 생각해서. 제 허락도 받지 않고 왜 마음대로 보내요? 미안해요. 어제 엄마가 너무 재촉하셔서 일단 조금이라도 보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화장실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제 더 이상 모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요. 태호 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책상에 앉았는데 컴퓨터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이 나려는 걸 참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아니, 정말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걸까? 퇴근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저는 어떤 결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현실이 될 거였어요. 그 주말, 토요일 아침부터 봄비가 내렸어요. 창밖을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나무들이 비에 젖어서 더욱 푸르러 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날에는 집에서 쉬었을 텐데 저는 일찍 준비를 했어요. 어디 가세요? 태호 씨가 물어봤어요. 며칠 전 일 이후로 서먹하긴 했지만 그래도 인사는 주고받고 있었거든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나가야 해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급한 일이긴 했어요. 다만 회사 일이 아니라 제 인생에 관한 일이었죠. 우산을 챙겨서 집을 나왔어요. 평소에는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그날은 걸어서 나갔어요. 아파트 정문을 나와서 상가 쪽으로 향했어요. 비가 내리는 거리를 걸으면서 문득 예전 생각이 났어요. 이 집을 처음 본 날 말이에요. 그때는 29살이었어요. 회사 동료들은 혼자 사는데 왜 그렇게 큰 집을 사냐고 했었죠. 나중에 결혼하면 좁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저는 정말 순진했어요. 내가 산 집이니까 당연히 내 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부동산 중개소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이소라 선배가 앉아 있었어요. 대학교 때 한과 선배인데 졸업하고 나서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예요. 몇 년 전에 이 동네에서 부동산을 시작했어요. 어? 지원아, 웬일이야? 이 비 오는 날에 선배는 반갑게 맞아줬어요. 제가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선배, 저희 집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왔어요. 선배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시세, 혹시 팔 생각 있어?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알아보려고요. 선배가 컴퓨터를 켜더니 이것저것 검색해 보기 시작했어요. 같은 단지 거래 내역, 주변 시세, 그런 자료들을 뽑아서 보여줬어요. 지금 시세로는 7억 정도 될 것 같은데. 너희 대출이 얼마 남았어? 8천만 원 정도요. 그럼 대출 다 갚고도 꽤 남겠네. 그런데 왜 갑자기 시세를 알아보는 거야? 선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정직하게 말했어요. 요즘 집에 있기가 좀 힘들어서요. 선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냥 등기부등본을 뽑아서 보여줬어요.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소유자 한지원. 그 글씨를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 팔 생각이면 언제든지 연락해. 요즘 이 단지 인기가 좋아서 금방 나갈 거야. 선배 말을 들으면서 저는 어떤 결심이 서는 걸 느꼈어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방향은 잡힌 것 같았어요. 부동산을 나와서 또 비 오는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발걸음이 저절로 친정 쪽으로 향하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30분 정도 가면 되는 거리였어요. 친정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 되었어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지원아, 비가 오는데 웬일이야? 그냥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부엌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라면을 끓이기 시작하셨어요. 먹을 거 있었는데 비 맞고 와서 감기 걸릴까봐. 따뜻한 거 먹어. 어머니가 끓여주신 라면에 달걀까지 넣어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아플 때마다 해주시던 거였어요. 라면을 먹으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제 곁에 앉아서 등을 쓸어주기만 하셨어요. 어머니, 뭐? 제가 잘못한 걸까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잘못한 게 뭐가 있겠어. 네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사람 사는 게 원래 힘든 거야. 특히 여자들은 더 그래. 어머니 목소리에 깊은 경험이 묻어 있었어요. 어머니도 젊은 시절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거든요. 그런데 지원아, 너무 참기만 하지는 마라.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지만 때로는 아니야 하고 말해야 할 때도 있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확실해졌어요.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만약에 제가 큰 결정을 한다면 지지해 주실 거죠?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래, 네가 결정한 거라면 잘한 거다. 엄마가 뒤에서 도와줄게. 그날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서 이소라 선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선배, 내일 다시 뵐 수 있을까요? 할 얘기가 있어요. 답장이 금방 왔어요. 그래, 언제든지 와. 집에 들어가니까 태호 씨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연락도 안 되고. 회사 일 끝나고 친정에 다녀왔어요. 친정에는 왜 갔어요? 그냥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요. 태호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도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집에 정 붙일 자신이 없다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 저는 회사에 반차를 냈어요. 오후에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어요. 사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였거든요. 오후 2시에 이소라 선배 부동산에 갔어요. 선배가 이미 서류들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파실 거예요?
선배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팔겠어요. 선배가 매물 등록 서류를 내밀었어요. 거기에 서명을 하는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지원아, 남편분은 아세요? 아직은 모르세요. 집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상관없긴 한데 그래도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어요. 선배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법무법인에도 들렀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본 여성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저를 맞아줬어요.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도 있고 아이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준비하셔야 해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해 줬어요. 지금까지 남편분 통장으로 들어간 생활비, 내역, 아이 양육에 실제로 누가 더 많이 부담했는지 그런 걸 정리해 두세요. 저는 집에서 써온 가계부를 꺼내서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몇 년 동안 꼼꼼히 적어온 거였어요. 이런 자료가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변호사가 제 가계부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 젊은 신혼부부가 저희 집을 보러 왔어요. 신랑이 의사고 신부가 교사라고 하더라고요. 집을 보더니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여기 정말 좋네요. 아이 키우기도 좋을 것 같고, 신부가 베란다에서 바라보는 전망을 보면서 말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도 처음에 이 집을 봤을 때 똑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계약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7억 원에 사겠다고 했어요. 잔금은 한 달 후에 주기로 했고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까지도 실감이 안 났어요. 정말 이 집을 파는 게 맞는 건지,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계약은 끝났어요. 8천만 원 대출을 갚고 각종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해도 꽤 큰 금액이 손에 남았어요. 그 다음 주에는 전셋집을 알아봤어요. 친정에서 가까운 곳으로 정했어요. 주호가 다닐 새 학교도 미리 알아봤어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였어요. 전셋집은 지금보다 훨씬 작았어요. 방 2개짜리였는데 하나는 제가 쓰고 하나는 주호가 쓰기로 했어요. 거실도 작고 부엌도 작았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엄마, 우리 새 집으로 이사 가요? 주호가 물어봤어요. 저는 아이에게 최대한 쉽게 설명해 줬어요. 응, 조금 더 엄마랑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집으로 이사 갈 거야. 아빠도 같이 가요? 아빠는, 아빠 집에서 살 거야. 주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아이는 어른들보다 상황을 더 빨리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 모든 준비를 마친 날 밤, 저는 태호 씨에게 말할 때가 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문자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태호 씨 목소리가 평소와 다름없이 들렸어요. 지금 통화할 수 있어요?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깊게 숨을 쉬고 말했어요. 아파트는 제 이름으로 팔았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후에 태호 씨가 말했어요.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각자 삶을 살겠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또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태호 씨가 뭔가 말하려다가 멈추기를 몇 번 반복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래 생각한 거예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지원 씨, 다시 이야기해봐요. 뭐가 문제인지 말해주세요. 이미 다 말했잖아요. 제 돈을 제 허락 없이 보내신 것도, 시어머니 앞에서 맞벌이는 우리가 허락해준 거지라고 하신 것도 다요. 그건 어머니가 너무 재촉하셔서 일단 조금이라도 보내야 할 것 같아서. 조금이라뇨? 3천만 원이 조금이에요? 그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번 돈을 시댁돈 취급하시는 게 문제예요. 태호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주호는 제가 키울 거고 양육비는 필요 없어요. 저 혼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어요. 지원 씨,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네, 결정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휴대전화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태호 씨 번호를 차단했어요. 다음 날부터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짐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옷가지와 주호 물건들이었어요. 큰 가구들은 새 집에 맞는 걸로 새로 살 예정이었어요. 이사 전날 밤, 저는 텅 빈 거실에서 마지막으로 불을 끄기 전에 잠시 서 있었어요. 이 집에서 보낸 7년의 세월이 떠올랐어요.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고 힘들었던 순간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끝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등을 끄고 현관문을 잠그면서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걸어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시어머니와 태호 씨가 그냥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요.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들도 자신들만의 방법을 찾고 있다는 거요. 이혼이 성립된 지 1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새 전셋집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편했어요. 작기는 했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었거든요. 거실에는 주호가 좋아하는 파란색 소파를 놓았고 작은 식탁도 둘이서 쓰기에는 딱 알맞았어요. 주호도 새 학교에 잘 적응했어요. 처음에는 아빠가 없는 게 서운하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졌어요. 오히려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집은 좀 작아도 좋아. 엄마랑 같이 있어서 좋아. 아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부장 승진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성으로서는 첫 번째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원 씨는 정말 대단해요. 그 힘든 일을 혼자서 다 해내고 후배들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겸손하게 웃었어요. 사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뒤에서 많이 도와주셨고 주호도 엄마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거든요.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제 일을 한 거예요. 후배 중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동료가 있었어요. 시댁과의 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선배는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어요? 선택의 순간이 있었어요. 참고 사는 게 나을지 아니면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을지. 후회는 안 하세요? 후회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선택한 거니까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걸 느꼈어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제 생각을 분명히 말할 수 있게 됐거든요. 주말에는 주호와 둘이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영화도 보러 가고 공원도 산책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녔어요.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소박한 즐거움들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한 번은 주호가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는 왜 안 만나러 와요? 아빠도 아빠 일이 바쁠 거야.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만날 수 있을 거야. 사실 태호 씨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가끔 양육비 관련해서 연락이 올까 싶었는데 그런 연락도 없었어요. 아마 자신도 형편이 어려워진 것 같았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태호 씨와 시어머니가 오래된 반지하 방으로 이사했다고 했어요. 태성이의 치킨집이 몇 달 만에 망했고 보증금까지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호 씨가 보증을 서서 빚까지 떠안았다던데. 에휴, 그럴 줄 알았지.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카페에서 우연히 들은 얘기였어요. 처음에는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오래 마음에 담아두지는 않았어요. 그건 그들이 선택한 길이고 저는 제 길을 가야 했거든요. 어느 날 밤 휴대전화에 차단했던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태호 씨였어요. 번호를 바꿔서 건 것 같았어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았어요. 지원 씨.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냥. 주호는 잘 지내고 있나 해서요. 잘 지내고 있어요. 학교도 잘 다니고. 그게 만날 수 있을까요? 주호를 한번 보고 싶어서요.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아이에게 아빠를 만나게 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았어요. 주호가 원한다면 괜찮아요. 하지만 미리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뭔가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그냥 아이를 위한 만남이라는 걸 알아주세요. 태호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냥 아이만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주호에게 물어봤어요. 주호야, 아빠를 만나고 싶어? 아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주말에 만나기로 했어요. 공원에서 1시간 정도만요.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태호 씨가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옷차림도 전보다 수수했고 얼굴도 많이 상해 보였어요. 주호야, 아빠야. 아이가 뛰어가서 아빠를 안았어요. 태호 씨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이를 안아줬어요. 우리 아들 많이 컸네. 엄마 말 잘 들었지? 네. 아빠. 저 새 학교도 잘 다니고 있어요.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저는 조금 떨어져서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가족이었던 시절이 떠올랐지만 이상하게 그리움은 들지 않았어요. 1시간 후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태호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지원 씨, 그때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그 집에서 살면서도 제대로 고마워하지 못했어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이제는 서로의 삶을 인정해 주는 게 좋겠어요. 그래도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주호가 물어봤어요. 엄마, 우리 집은 안 뺏기는 거지? 아이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이 집은 우리 둘이 지키는 집이야.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 정말요? 정말이야. 엄마가 약속할게. 주호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내린 선택이 정말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울을 봤어요. 1년 전보다 훨씬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주름이 좀 늘었을 수도 있지만 표정은 훨씬 밝아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은 예전 집보다 소박했지만 마음은 훨씬 평온했어요.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고 그 하루를 제가 선택한 방식으로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었어요. 몇 년 후 뜻밖의 재회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또 1년이 더 지났어요. 이혼 후 2년째 되던 봄이었어요. 주호는 벌써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키도 많이 자라고 말도 어른스럽게 하게 됐어요. 학교에서 상도 몇 번 타오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저는 드디어 부장으로 승진이 확정됐어요. 한빛반도체 역사상 첫 번째 여성 부장이었어요. 승진 발표가 나던 날 동료들이 축하해 주면서 박수를 쳐주었어요. 지원 부장님, 정말 축하드려요. 후배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뿌듯하면서도 책임감이 무거웠어요. 저 때문에 다른 여성 직원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들 많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정말 많이 변했다는 걸 느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주호와 손을 잡고 수원공원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벚꽃이 만개한 시기여서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면서 길 위에 떨어지고 있었어요. 엄마, 벚꽃이 정말 예뻐요. 그러네, 정말 예쁘다. 주호가 떨어진 꽃잎을 주워서 손에 쥐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런데 공원 벤치 앞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니 태호 씨였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휠체어에 앉은 나이 든 여성이 옆에 있었는데 시어머니였어요. 박옥순 어머니는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머리도 하얗게 새고 얼굴도 많이 수척해지셨어요. 요양보호사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휠체어 뒤에 서 있었어요. 태호 씨가 저희를 보고 일어났어요. 표정이 많이 어색했어요. 지원 씨. 그리고 주호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아빠를 알아보기는 했지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의상 인사를 했어요. 시어머니도 저희를 보고 있었는데 예전 같은 기세는 없어 보였어요. 지원아, 오랜만이구나. 시어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태호 씨가 머뭇거리면서 말을 꺼냈어요. 그때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당신 덕분에 그 집에서 살면서도 제대로 고마워하지 못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텐데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서로의 삶을 인정해 주는 게 좋겠어요. 제 대답을 듣고 태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아니, 지원아, 내가 그때 너무했구나. 늙고 나니까 알겠더라.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예전의 강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냥 아픈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요양보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시간이 되셨으면 병원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마지막으로 주호를 쳐다보셨어요. 주호야, 할머니가 미안하다. 잘 자라라. 주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 그들이 떠나는 걸 보면서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적도 있었는데 정작 들으니까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주호가 제 손을 잡으면서 물어봤어요. 엄마, 우리 집은 안 뺏기는 거죠? 아이가 아직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가슴이 아팠어요. 이 집은 우리 둘이 지키는 집이야.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 정말요? 정말이야.
엄마가 약속해.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정말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는 누구도 제 삶을 흔들 수 없다는 확신이요. 공원을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에 주호가 주워온 벚꽃잎을 보여줬어요. 엄마, 이 꽃잎이 예쁘죠? 응, 정말 예뻐. 우리 집에 가져가서 책갈피로 만들어요. 좋은 생각이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작은 전셋집이지만 정말 따뜻한 우리만의 공간이었어요. 주호가 숙제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됐어요.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울을 봤어요. 3년 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얼굴이었어요.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은 더 맑아졌어요. 주호가 잠들고 나서 저는 거실에 앉아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걸 잃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하나도 잃지 않았더라고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었어요. 자신감도, 자유도, 그리고 무엇보다 제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느낌을요. 창밖으로 떨어진 벚꽃잎을 바라보면서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정말 내 인생의 시작이야. 그리고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올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어요. 주호와 함께 만들어갈 우리만의 이야기가 기대됐어요. 이 집은 정말 우리 둘이 지키는 집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가장 힘든 순간이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나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용기,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강인함,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버텨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오늘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지금 구독 눌러보세요. 매일매일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